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8이고 아직은 결혼을 못한 여자입니다. 가난 때문에 결혼할 여유가 없다 보니 40이 다 되도록 아직도 결혼을 못했네요. 현재 저는 홀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빠 손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저랑 아빠만 남겨두고 병으로 일찍 떠나셨어요. 아빠 말로는 제가 4살 때 하늘로 가셨다고 하니 저는 엄마 얼굴이 전혀 기억이 나질 않죠. 하지만 사진 속 엄마를 보면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친숙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병에 걸리시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정말 많이 들었대요. 근데 아빠는 어떻게든 엄마를 살리겠다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엄마 수술비를 냈대요. 하지만 엄마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고 아빠도 그 충격으로 몇 년 동안 일도 안 하고 폐인처럼 지냈대요. 그러니 빚은 점점 늘어나고 가세도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린 저를 듣고 아빠는 엄마의 부재로 인한 슬픔에 빠지셨다가 금방 나오셨어요. 아빠는 다시 일을 구하러 다녔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고 막노동이며 세차장이며 마트 배달일이며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다 아빠의 고향 선배의 추천으로 건설 현장에 취직을 하셨습니다. 워낙에 돈이 없던지라 저를 위해 매일같이 공사장에 나가셔서 벽돌을 나르고 쌓으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매일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온몸에 얼마나 많은 파스를 붙이고 다니셨는지 아빠가 지나간 자리엔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해서 아빠가 여길 지나가셨구나 할 정도였어요. 저는 아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바르게는 커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절 급하게 부르셨어요. 알고 보니 아빠가 공사 현장에서 크게 다치셔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전화였습니다. 저에겐 이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아빠 하나뿐인데 아빠가 큰일이 나셨구나 하는 마음에 정말 하늘이 노래졌어요. 전 선생님의 차를 타고 급히 아빠가 계신 병원으로 갔고 수술실로 들어간 아빠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수술이 끝난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미나라고 했지? 수술은 잘 됐는데 아마 아빠가 잘 걷질 못하실 수도 있으셔. 그러니까 미나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야 할 거야. 할 수 있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아빠는 걷지 못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중학생 딸을 위해 이를 악물고 재활치료를 해 결국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시절 내내 친구들에게 저는 엄마 없는 절름발이 딸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고 제가 가정 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그런 저에게 미안해하시며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하시겠다며 매일같이 지팡이를 짚고 아침마다 나가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장애 등급을 받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워낙에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대학교는 언감생신 생각도 못하였기에 고등학교 졸업 후 곧장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학벌도 고졸에 자격증도 전혀 없기에 저는 공장에 취직을 하여 3교대로 정말 열심히 일만 하였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아빠를 모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짜장면을 한 그릇 사 먹었어요. 매번 입버릇처럼 미안하다는 말씀을 연신하시며 저희 부부는 나름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장에 10여 년을 꾸준히 다녔는데 제가 다니던 공장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는 실직자가 되어버렸죠. 전 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빠 병원비와 월세, 생활비 등등 숨만 쉬어도 들어가는 돈들이 많았기에 곧장 다른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지인 추천으로 택배일을 권유받았어요. 몸은 힘들어도 열심히만 하면 공장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기에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큰맘 먹고 택배 트럭을 중고로 샀습니다. 그리고는 택배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은 여자분들도 택배일을 많이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남자분들이셨거든요.
그렇기에 주변에선 좋지 않은 시선이 많았었습니다. 여자가 돼가지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뭔 택배 일을 한다는 거야? 라는 말들도 많았고 제 담당 구역 주민들의 항의 전화도 많았었습니다. 본인들 동네에 여자인 제가 택배를 배달해 드리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안 간다면서 말이죠. 전 그래도 아빠를 위해 모진 말들을 다 참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일을 하다 보니 주변 남자들보다도 더 많은 택배를 배달하게 되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기분 좋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나야, 아빠 드디어 일 구했어. 아빠 취직했다? 하시는 겁니다. 저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 여쭤보니 아빠 아는 최씨 아저씨 기억나지? 그 양반이 오피스텔 경비원이었는데 이번에 무릎 수술을 받게 되면서 그만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오피스텔 소장한테도 내 얘기를 아주 잘해줬대. 사람이 성실하고 꽤 안 부리고 열심히 일한다고. 그래서 오늘 아빠가 면접 보고 왔는데 내일부터 일을 나오라고 하더라고. 요즘 같은 때 경비일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아빠 마음은 대기업에 취직한 것 같다 하시면서 이런 나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딸한테 받는 용돈도 그만 받고 평생을 우리 딸한테 아빠 노릇도 못 해줬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든든한 아빠가 돼줄게. 아빠 때문에 우리 미나가 시집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얼른 독립해서 짐을 덜어줄게. 저렇게 날아갈 듯이 좋아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빠의 취직을 축하한다고 그날은 아빠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먹고 왔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오피스텔 경비원으로 취직을 하셨고 밤과 낮의 구분 없이 출근을 하시기에 아빠를 마주치는 때가 일주일에 2-3번밖에 없었어요.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제가 나가고 제가 들어오면 아빠가 없고 이런 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택배일하는 동료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본인이 담당하는 구역 중 한 군데만 저보고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저야 너무 감사했었죠. 그래서 걱정 마시고 개인 사정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동료가 인계해준 구역에는 저희 아빠가 경비원으로 있는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워낙 세대수가 많아 택배일 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경비원으로 출근하시는 아빠 때문에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전 택배를 한가득 수레에 실어 아빠가 계신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아빠에게 드릴 음료수도 하나 챙겨갔고요. 그리고 아빠를 저 먼 발치에서 봤는데 세상에나 아빠가 어떤 여자에게 심하게 혼나고 계시더라고요. 멀리서 엿들어보니 그 여자는 여기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가 출근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내가 분명히 매주 화요일에는 내 차 닦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오늘 안 했어요? 지금 뭐 나랑 싸우자는 건가? 내가 절름발이 노인네 쓰기 싫어했는데 참고 취직시켜줬건만 어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이러니 2다리로 멀쩡한 걸로 취직을 시켰어야 했는데 내가 등신이지 등신이라고 하며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달려가자 아빠는 절 보며 놀래서 지팡이를 집으시며 절 말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미나야, 하지 말어. 아빠 몸이 이러니 저 소장님도 얼마나 짜증나시겠어. 그러니 미나가 참어, 응? 아빤 다 괜찮아 라고 하시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며 이성을 잃은 저를 말리셨어요. 그리곤 그 순간 내가 저 소장이랑 싸우게 되면 분명히 아빠는 또 실직자가 될 게 뻔하고 그럼 아빠의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아 일단은 참았습니다. 그 여자 소장이라는 사람이 완전 갑질을 하는 사람으로 여기 직원들에게도 정평이 난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저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의 남편은 여기 오피스텔 주인이라 엄청 부자고요.
참, 한편으로는 남편 덕에 떵떵거리며 사는 저 여자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기도 했고 너무 밉기도 했습니다. 꼭 저같이 가진 것 없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모습이 진짜 밉더라고요. 그 후 관리소장의 갑질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매일같이 아빠가 계신 오피스텔에 택배 배달을 하러 갈 때마다 사소한 꼬투리를 잡으며 난리를 피우더군요. 아저씨, 진짜 사람 열받게 하는 재주가 있으시네. 내가 엘리베이터 관리 좀 제대로 하라고 했죠. 여기 봐봐. 엘리베이터 문에 기스 난 거 안 보여요? 이게 얼마짜린데. 우리 남편이 재작년에 2억 투자해서 새 걸로 바꾼 엘리베이터인데 이따위로 관리할 거예요? 확 잘라버릴까 보다. 아우, 마음에 안 들어. 라며 본인의 화풀이를 저희 아빠한테 하는 것 같았죠. 그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빠가 관리소장이 차를 닦다가 유리에 자그만한 기스를 냈나 봐요. 소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몸이 불편하다 보니 소장님 차를 닦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차 유리에 금이 갔네요. 제가 이번 달 월급 받으면 꼭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소장은 저희 아빠에게 손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쥐꼬리만한 경비원 월급으로 내 차를 고쳐준다고? 저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1억이 넘는 차라고. 우리 남편이 작년에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준 건데 니 따위가 망가뜨려? 아우, 절름발이를 쓴 내가 등신이지. 안 되겠다. 아저씨, 그냥 짐 싸요. 이번 달 받은 월급으로 차 고칠 테니까 집에나 가라고요. 라고 하길래 저희 아빠는 불편한 다리를 부여잡으며 소장이라는 년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는 겁니다. 소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평생을 딸한테 신세만 지고 아빠 노릇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이제 아빠 노릇도 하고 딸 시집도 보내야 하는데 저 자르지만 말아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소장님께서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전 정말로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그 소장에게 손을 올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비명을 지르며 별 거지 같은 것들이 감히 날 쳐? 니들 내가 가만 안 둬. 우리 남편이 여기 건물주인 거 몰라? 조물주보다 더 위에 있는 건물주라고. 이 두 것들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라며 진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몇 분이 채 안 돼 근처 순찰을 돌던 경찰관 2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저것 물으시고는 서까지 동행하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조사를 받고 합의금 200만 원에 합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빠는 또 실직자가 되어 의기소침해지셨어요. 참 몸이 불편하니 일할 곳도 없고 내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하시며 매일같이 술만 드시더라고요. 그 후 며칠 뒤 제가 다니는 택배회사에서 면담 요청이 왔어요. 그 관리소장이라는 여자가 제가 다니는 택배회사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저보러 그만두게 하라고 했다네요. 과장님께서는 한 달만 쉬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일하라고 하셔서 결국 저희 부녀는 모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 분노로 몸에 사리가 오는 듯 부들부들 떨렸고 결국 그 관리소장이라는 여자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싶은 그 무언가가 제 가슴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뇌리에 스치는 말이 있었는데요. 은연중에 들리던 소문에 의하면 그 관리소장은 만나는 애인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내가 전연의 더럽고 파렴치한 비밀을 밝히고야 말겠다고요. 그래서 다음날부터 제 택배 트럭을 이용해 그년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에 몰래 숨어 그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어요. 매일같이 오전 11시에 출근을 해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고 지 맘대로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년의 더럽고 추악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1억이 넘는 차에 골프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전 곧장 제 트럭으로 그 차를 따라갔고 어느 골프 연습장으로 향하더군요.
그리고 10여 분 뒤에 저 역시 조용히 그 골프 연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띠동갑으로 보이는 연하남과 부둥켜 안으며 골프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녀는 실직자가 되었고 아빠는 술로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는데 저녀는 히히덕거리며 대낮에 대놓고 불륜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 아주 침착하게 준비한 카메라로 그 여자의 모든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후 그 둘은 차에 타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이번 역시 그 뒤를 따라갔는데 그 목적지는 바로 제 눈을 의심할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본인 남편이 소유한 오피스텔이었어요. 관리소장이라는 저녀는 지 애인을 당당하게도 본인 남편의 오피스텔에 둔 겁니다. 아마도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걸 생각하고 그런 만행을 저지른 거겠죠. 전 그 상간남이 있는 호수를 메모해 두었고 소장과 연하남이 팔짱을 낀 채 거기로 들어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전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상계단의 문을 살짝 열어두고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까지 저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제 모습을 제가 봐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분명 이 글을 읽으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그 여자의 더럽고 추악한 진실을 알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2시간 정도가 지나니 관리소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덜 말린 듯한 젖은 머리로 급하게 옷을 여매며 정신없이 뛰어나가는데 그 뒤를 뛰어가 보니 남편이 1층 사무실에 와 있더라고요.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지 남편에게 콧소리를 내며 아, 여봉, 나 저녁 사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 뭐 먹을까? 당신 장어 좋아하니까 우리 장어 먹으러 가자. 강남에 장어 잘하는 집 있어. 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지 남편의 팔짱을 끼며 나가더라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그 남자에게 당신 마누라의 추악한 비밀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보름간 하루도 빠짐없이 삼각김밥을 먹으며 관리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파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날이 드디어 오게 되었어요. 소장은 지 애인인 연하남과 강남 모 술집에서 술을 거하게 먹고 상간남의 집에 가더라고요. 다행히 모든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두었고 그 둘은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집에 들어가는데 복도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사진보다는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급하게 핸드폰을 꺼냈고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아무리 어떠한 변명을 늘어놓아도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죠. 그리고 그날 새벽에 집에 돌아와 지금까지 찍어둔 사진을 뽑아 일목요연하게 날짜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남긴 그 장면은 USB로 저장을 해두었지요. 술에 찌들어 인상을 쓰며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아빠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 그 여자, 이젠 내가 망가뜨려 주려고 해. 그러니 아빠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우리 아빠 끝까지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게. 라면서요. 그리고 아침이 밝아왔고 전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을 가방에 넣고 관리소장의 남편이 자주 가는 사우나로 갔습니다. 역시나 오전 10시에 사우나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한 달간 준비한 그년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전 박미나라고 합니다.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벙쪄하며 알겠다고 요 앞 커피숍으로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전 묵묵히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갔고 의자에 앉자마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땡땡 오피스텔 건물주분 맞으시죠? 저희 아빠께서 그 오피스텔의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셨었어요. 근데 대표님의 사모님께서 거동이 불편한 저희 아빠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뺨까지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 아빠와 저마저 직장에 잘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대표님의 사모님에 대한 더럽고 추악한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시간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라며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간 노트북에 들어있는 그 영상마저 보여주었지요. 그 사람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는 10여 분간 아무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덜덜 떨며 물을 한 잔 마시며 박미나 씨라고 하셨죠. 일단 부친께서 그런 대우를 받으신 거에 대해 먼저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주신 이 사진들과 동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새파랗게 어린 놈과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녔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며 또 정적이 흘렀어요. 아마도 충격이 엄청났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곤 조심히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저 사진 속에 있는 남자가 바로 제 이복동생입니다. 저 옆에 내가 내 이복동생이랑 저러고 다닐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연락처 주시면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라며 제 연락처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그 여자가 있는 상간남의 집을 향했어요. 808호 너무나도 누르고 싶었던 현관문이었죠. 전 침착하게 벨을 눌렀고 역시나 관리소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줌마 잘 지내셨죠? 저 기억은 하세요? 다리 불편한 경비원 딸이에요. 라고 하니 그녀는 아주 당황한 얼굴로 아니 네가 여길 어떻게 온 거야? 너 나 미행했니? 콩밥 좀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라고 하길래 전 조용히 그녀네 남편에게 줬던 사진들을 꺼내줬습니다. 아줌마, 당신 인생도 끝났어. 내가 지금 이거 누구한테 주고 온 줄 알아? 당신 남편 김철호 대표한테 주고 오는 길이야. 네 남편의 이복동생이랑 이러고 싶니? 그동안 돈 많은 남편 덕에 잘 먹고 잘 살았지. 너 때문에 우리 아빠랑 나랑은 아주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았거든? 왜?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만 그러고 살아야 돼? 그러니 너도 한번 지옥에서 살아봐라. 라고 하며 그녀의 뺨을 올려주고 나왔습니다. 그 후 3일 뒤 김철호 대표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 덕분에 본인 아내의 진실을 밝혀져 이혼 소송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 때문에 힘들어 하셨을 텐데 보상을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전 극구 사양했지만 사실 지금 제 처지도 말이 아니었어요. 아빠와 저와 돈도 못 벌고 이러고 있으니 모아둔 돈도 떨어지고 있었죠. 그분은 저에게 아버님을 본인 오피스텔 경비원으로 다시 모시고 싶다고 하셨고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매니저로 절 고용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염치 없지만 무언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저와 저희 아빠는 그렇게 다시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그 오피스텔 경비원으로 밤낮 없이 꼼꼼히 관리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 대표님의 음식점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참, 제가 그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년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완전 거짓골로 추리닝 바람으로 와서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네가 내 남편한테 준 사진들 전부 합성한 거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달라는데 저도 조용히 경찰 불렀습니다. 업무방해로 신고해버렸죠. 그리고는 그냥 귀에 대고 한마디 해줬어요. 아줌마, 갑질은 조용히 나처럼 하는 게 갑질이야. 너처럼 소리 지르며 싸구려로 갑질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라면서요. 지금까지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제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